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과도 다르고요. 또 6일이었었죠.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와도 영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인데요. 핵심 쟁점은 결국 이걸 겁니다. 최재형 목사의 청탁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인데요.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는 이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로 무혐의로 판단했던 검찰의 입장 상당히 곤란해지고 좀 복잡해졌는데요. 이 김 여사와 최 목사 기소 여부는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 내려질지. 하지만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파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여의도 청년정치 국민의힘 이승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요.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음악을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왠지 모르게 굉장히 은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예. 그런데 은밀한 얘기가 아니라 젊은 청년의 패기로 화끈하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여의도 청년 정치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자리에 스튜디오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어떻게 점심도 드셨죠? 예. 네, 저녁 먹을 준비해야죠. 아, 예. 그렇지. 시간이 그렇구나, 참. 예. 소화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일찍 먹나 봐요? 예? 몇 시에 먹어요, 보통? 일찍부터 늦게까지 먹습니다. 아, 약속 있는 일찍부터. 날은. 아, 그렇죠. 하루에 몇 끼도 먹는 분들이 네. 많아요, 정치권 인사들은. 예. 근데 어제 밥 먹은 얘기부터 좀 많이 어제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자, 어제 진짜 성과가 제가 생각할 땐 솔직히 전무하다고 전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환 행정관께서는? 저는 어제 그 만찬의 어떤 경위와 이제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올 초에 있던 일인데 2023년 아시안컵이 있었습니다. 축구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4강전에서 요르단과 붙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의 가장 핵심 전력이었던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하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맞아요. 손가락 다치고 네, 맞아요. 그때. 그래서 그 손가락 오래가 돼요. 네. 다친 거. 그래서 결국은 그 4강전도 지고
결승도 못 가고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우리나라가 좌절하고 말았죠. 그래서 어제 만찬을 보면서 솔직하게 냉정하게 딱 그때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경기, 큰 전투를 앞두고 가장 주력이 돼야 될 이 두 주체가 좀 이렇게 그 화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그때 당시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그 불협화음이 우리의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축구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요. 더불어민주당의 강유정 의원 말이에요. 네네. 야, 어제 진짜 아주 속 시원하게 진짜 말 잘하대요. 예? 어제 떴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제가 어제 그거 보면서 제 속이 다 후련해지더라고. 훌륭하신 분이죠. 예.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 축구 얘기 괜히 꺼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뭐 한동훈 대표의 대구력 아니었나 싶은데 보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일말의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대통령실의 노력이 저는 좀 가상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원래 만찬하고 불러서 만찬하고 이러면 사실 통상적으로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건배사를 할 기회를 준다든지 어떤 공개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뭐 본인도 준비해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좀 일찍 가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20분 일찍 뭐 일찍 갔다는 가서 얘기. 약간 조금이라도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말이라도 붙여보려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안달복달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전혀 통하지 않았던 전략이었다. 보니까 뭐 오미자차 준비했다 하면서 건배사할 기회는 없었고 뭐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말씀씩 또는 한 대표 한 말씀 하시죠. 이런 통상적인 인사도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에 어제의 만찬은 뭐 빈손 만찬이다. 이걸 넘어서서 그냥 대통령의 원맨쇼였고 한동훈 대표는 들러리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이제 크게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꺼내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얘기 안 꺼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만찬상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그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서 사실 그런 얘기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사실 얘기 꺼내는 건 두 개거든요. 그게 하나는 의정 갈등 문제고 다른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아니 다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이렇게 나오기는 힘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장소가 대통령실에서 만찬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외부에서 대량으로 할 때는 대통령실 앞에 바로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파인글라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제 중요한 데로 할 거면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둘의 출입 절차 자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제 했던 곳은 그 파인글라스가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라면 거기서 또 좀 더 떨어져 있는 분수공원에서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27명 무려 27명이 하면서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혹은 발언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런 중요한 얘기가 좀 나오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독대를 하냐 마냐가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 원래는 8월 30일로 예정됐었던 밥을 먹냐 안 먹냐 만찬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때가 취소가 연기가 되면서 추석 이후로 하겠다라고 됐다가 과연 추석 이후는 하긴 할 거냐 하다가 또 전격적으로 체코 가시기 직전에 추석 이후 24일로 날짜가 박혀서 이제 하는구나 뭐가 풀리겠구나 해서 그 한 스텝만 갔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독대 요청 기사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스텝이 빨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아쉽지만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니 독대 요청한 거 기사가 나온 독대가 국가기밀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거 나온다는 게 이게 큰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요청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먼저 거꾸로 용산에서도 독대 먼저 하시죠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기사가 나가게 되면서 뭔가 이게 요청해서 좀 강압처럼 느껴지는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기사만 안 나갔어도 이게 어디서 나간 건지는 아직 진짜 모르겠지만은 아니 친한 쪽에서는 전부 아니라 그런데요. 네.
용산에서 나갔다는 얘기도 있죠. 용산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저도 얘기 안 했는데 이러면서 누가 얘기했지? 이승만 행정관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그 박대출 의원의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그 홍철호 수석하고 이렇게 그냥 이 예식장 밖에서 얘기 나누던 걸 누가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뭐 그럼 그렇게까지 그냥 이분들이 보안에 신경 안 쓸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 누군가 흘리긴 했을 건데 저는 그 정말로 대통령과 당대표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그 진위에 있어서 오히려 그 격가지적인 것들이 오히려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투명성을 볼 때에는 저는 오히려 그게 보도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둘의 사이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동안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를 그 바라보는 시각은 이미 불신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뭐 정치적으로 뭐 복잡하게 해석하고 이럴 필요 없이 제가 봤을 때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이제 두 분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그냥 완전히 좀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표가 좋아하는 고기를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고기는 준비했지만 말할 기회는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 닫고 고기를 먹어라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제 느낌에는.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한동훈 대표가 일찍 온 것도 알고 있었다면 또는 독대 요청을 한 것도 알았다면 일정을 잡아줬겠죠. 근데 지금 뭐 독대 요청을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아마 독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그냥 한동훈 대표를 자신의 반역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쟤는 나를 밟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고 대통령실 전체가 그런 시각으로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여당 안에서도 어떤 이렇다 할 합의나 협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 그 독대 요청이 나간 게 좀 이상하다라고 정치권에서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단 요청을 한 게 기사가 되는 게 좀 신기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그런 기사는 만나고 와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따로 만났다더라, 독대를 했다더라, 결과론적으로 기사가 나기 마련인데 요청한 것만으로 기사가 된다? 이게 좀 어색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을 한 게 이렇게 따로 나갈 정도로 둘이 뭔가 서슴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따로 독대 요청을 해야 될 정도로 불필요하게 이런 절차가 있을 정도로 너무 멀어져 있나?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뭐 사실 역대로 봤을 때 아주 이례적으로 감정의 골도 깊어져 있고 신뢰도 완전히 바닥인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는요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정례회동도 했었어요. 네?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성민 최고가 얘기한 거에 동의하세요? 독대 요청 또 했다는 건데 끝나자마자 나왔죠. 또 거절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바로 나오면서 요청을 한 부분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얘기한 부분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 부분인가? 그래서 그냥 오늘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서 그냥 오늘은 우리 신임 지도부 격려해 주시는 자리로 마련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대통령님 언제든지 그냥 뭐 이렇게 대화 나눌 준비가 돼 있다만 얘기만 했어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서 단독으로 다른 지도부 없이 두 분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차피 얘기는 나가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웠던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뭐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본다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앞으로도 상당히 좀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좀 험난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제 조금 두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어제 또 다른 있었던 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어떻게 대응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제 바로 최재형 목사의 목사.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국 기소 권고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대비도 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사실은 해야 됐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는 행보를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는 어떤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사과가 한마디도 없었다라는 게 지금 엄청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이 부속실 만든다 했지만 뭐 이 부속실이든 뭐든 뭔가 대통령실 차원에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할 만한 이렇다한 조치가 지금 사실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활동 재개를 하고 있는 영부인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석 민심을 보면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여당도 확인을 했을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작심 발언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얘기를 안 듣겠다라고 일단 대통령실에서 원천 차단을 해버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계속 가는 거죠, 이대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리스크는 장기화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갖고 가실 건지, 지금 보면 거의 뭐 하루에 한 개씩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 아니냐, 공천 과정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종호 대표인가요? 그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집히는 그분이랑 뭐 따로 통화한 것도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져서 명품백 문제 검찰이 털고 가려 했는데 안 됐고, 악재가 겹치고 있는 형국인데 이거를 사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 심지어 여당 대표의 건의조차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정권 유지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여태까지 중에서 제대로 증명되거나 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공천 개입 문제도 김영선 의원 얘기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김대남 전 행정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라고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부에서 뭐 김대남 행정관도 같이 일했었고, 거기 얘기 나왔던 뭐 이현모 비서관도 같이 일했었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진짜 김건희 여사가 뭔가의 권력의 정점에 서가지고 내 사람들을 공천 주겠다라고 했으면 김영선 의원을 왜 줬겠습니까? 오히려 이번에도 만약에 줬다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지금 다 담당하고 있고 대통령실에 있었던 최지우 행정관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줬을 거고, 그리고 이현모 비서관을 주려고 했다면 정말 본인이 맨 처음에 공천 신청을 했고 본인의 연고지였던 강남을을 줬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모든 확인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다 그냥 여사발이다라고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정쟁을 위한 마녀 사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네. 문제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아니 그 수심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심위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수심위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이현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한 거고 만장일치로 기소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최재형 목사에 대한 부분은 15명의 수심위원 중에 8대7로 갈려졌는데요. 제가 이 취재 많이 해본 사람들하고 안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더라고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아예 반대표는 아예 직무 관련성에 요건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8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붙었다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한 표가 넘어가게 된 그 내용이고요. 저는 이 수심위가 당연히 권고사항으로 되겠지만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과 그리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 다르게 나왔으면은 이제 검찰총장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수심위 결과를 가지고 이것 봐라,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 과정에서 8대7의 치열한 과정이 나온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그 경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수심위 결과를 이렇게 신봉하듯이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의아한 거는 지난 7월 달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경북경찰서가 수사를 다 끝내고 수심위를 열었습니다. 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열었는데요. 이때 당시
당시에도 그때 임성근 사단장을 9명의 그 기소 의견 됐던 사람들 중에서 경찰이 한 대로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3명을 제외하고 6명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수심위가 경찰의 수사 결과 그대로 수심위가 그대로 의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에선 난리도 아니었어요. 수심위 공수처에 고소한다 그러고 명단 다 까라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수심위는 믿지 못하고 지금의 수심위는 이 한 표 차이로 이 어긋난 이 수심위에 대해서 이거 특검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거는 정치 공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검찰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게 검찰이 원래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 이제. 수심이 결과를 사실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거를 거스른다고 하면 엄청나게 튼튼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가 없죠 지금. 어떻게 그 논리를 짜맞출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준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 수심위의 상황도 웃겼어요. 이 검찰 측에서 최재형 목사가 건넨 그 가방이라든지 고가의 뭐 선물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선물이었다. 친분에 의한 또는 만남을 위한 그냥 단순한 선물이었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변호를 하고 검찰이 나서서 근데 오히려 최 목사 측에서는 어떤 이유로 청탁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청탁을 했는지를 세세하게 밝혔고 보니까 이제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녹취록 같은 것도 영상 같은 것도 이제 그 자리에서 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청탁의 목적성이 굉장히 분명했고 그 근거들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기소의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한테는 불기소를 하라고 하면서 준 사람한테만 기소를 권고를 하게 되는 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원래는 그냥 불기소 이렇게 나와서 딱 털고 가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한쪽에서 뭔가 걸려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 저는 침묵이 길어지든 아니면 정말 이 문매 맞을 것을 각오하고 그냥 불기소로 밀어붙이자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검찰이 공정한 사법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정권에 유리한 것들을 획득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집단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뭐 국민들의 여론과 관심과는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국에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결국엔 대통령을 꺾지 못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당은 이제 여론의 최천병에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통령과의 독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 자꾸 터지면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아주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법리적 문제와 또 이제 국민 여론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니까 이 부분은 항상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4명 모두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사의 입장 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산이 조금 더 귀담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그 최재형 목사의 수심위가 굉장히 복잡하게 비춰지지만은 간단합니다.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청탁의 목적으로 이걸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재형 목사 이 수사 원래 원료였던 수사 과정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고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한 거고 김건희 여사의 수심위에서는 이게 맞네라고 만장일치로 한 거고 최재형 목사의 수심위에서는 8대 7로 이게 나눠진 부분인데 근데 이게 단순히 검찰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본인이 이 사건을 맨 처음 제보하고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 나와서 했던 방송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유튜브와 방송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던 영상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단순 선물이었고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를 하기 위한 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본인이 검찰 2차 조사 때였나요? 그때도 그렇게 직무 관련성과 연관이 없었고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준 거고 특히 화장품의 경우는 그 대통령 취임식 초대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와서 내가 청탁했다고 하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본인이 했던 말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소가 다시 된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 정말로 지금 굉장히 오래 끌었고 이 부분에 총선에도 영향을 미쳤고 우리 당의 지지율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저는 법적으로 끝낼 거는 법적으로 끝내지만 국민 정서상
또 도의상 끝내야 될 그런 절차들은 또 그 여사께서 결단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적인 해결과 정치적인 해결은 다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전 개인적으로 볼 땐 정책 해결이 조금 대통령실이 조금 그걸 등한시하거나 혹은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그게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 그 여전히 검사의 DNA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유난히 이제 성역이 존재하는 것도 아주 일관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머리 아플 지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선택하면 국민들로부터 사실 이제 검찰이 하는 어떤 행위도 사실은 비판받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한다 또는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 지켜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아니면 야당 인사들이 향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어떤 공정과 상식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 나라에서 이 정권 하에서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끝나는 게 과연 해피엔딩일 것이냐, 저는 그게 오히려 재앙의 시작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여기서 그치고요. 나머지 얘기는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아침, 점심, 저녁, 야식, 회식, 간식? 저 김소연은 다 소화할 수 있죠.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다제스. 소화 다 됐어. 3단 캡슐 소화제 다제스. 약국에서 만나요.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찾아오도록 111명의 시의원들이 더욱 발로 뛰어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키워 시민의 안전한 삶터, 건강한 일터, 행복한 쉼터를 지키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이 먼저 느끼고 누리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 씨, 사장님들이 노란 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 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 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 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 우산. 노란 우산 쓰세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수원.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수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도는 기회소득 어디까지 늘리려나? 가치 있는 모든 일들이 보상받을 때까지,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때까지 가치 있는 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기회소득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쪽 얘기도 좀 해야죠. 일단 말이에요. 네. 호남 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2년 구형 예상하셨어요? 2년은 뭐 그냥 그 양형기준표상 최고 사항이라서 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었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체적으로 예상은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좀 상식 이상의 수준으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좀 당한 것 같더라고.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당황보다는 이제 분노하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열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죄목에서 사실은 가장 높게 구형할 수 있는 양형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의 총력을 집중해가지고 여론전도 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땐 그게 시기적으로 참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만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통일을 준비할 때 위로부터의 통일이 있고 아래부터의 통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위로부터의 통일은 이제 체제 변화를 통해서 가는 거고, 아래로부터는 정말로 민중들의 어떤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지금 북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의 어떤 변화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고, 다른 중동 국가나 다른 국가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좀 국민들로부터의 변화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도 이 체제가 바뀌면 통일이 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우리도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지만 그 변화의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 김정은 체제에서 이제 그 적대적 이국가 체제를 선언을 했어요. 그때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저 체제가 바뀌어도 우리가 한국으로 우리가 이 추구하는 통일은 흡수통일 체제, 평화통일 체제니까 저렇게 되는 게 아니겠구나. 우리가 뭔가 또 다른 형태의 체제나 혹은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동요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김정은 정권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면은 우리의 체제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같이 화답하듯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한반도 2국가 체제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희망을 품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정말 마지막 희망의 끈까지 잘라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동조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김정은 지금의 그 내부에서부터 민중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북한도 스마트폰 보급 많이 되고 접경 지역 가면 전화기 다 터지고 하면서 이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가장 두려워했던 김정은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내부에서부터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고 느껴졌고요. 정말로 임종석 실장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 한반도 내에서도 김정은이 유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발맞춰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과도한 색깔론적인 공세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그 두 국가론은 사실은 이제 전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확실히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낀 거는 뭐 김정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어떤 뭐 여러 가지 통일과 관련된 유산들을 다 철거하거나 없애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 걔네들은 헌법도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일종의 좀 적대적인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면 그래서 결국에 이런 이야기가 두국가론을 얘기하게 된 배경에는 저는 어느 정도 현실론적인 면도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임종석 실장께서 뭐 김정은 위원장에게 동의한다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하나로서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는 결이 좀 다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그렇게 태세 전환을 완전히 해버렸고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이 임종석 실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통일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같이 달려갈 수는 없는 관계가 돼버렸으니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냥 윤석열 정부의 지금 스탠스처럼 그냥 적대적으로 내버려두고 오물풍선 하루에도 몇 개씩 이렇게 날라오고 이런 국면들을 그냥 방치하고 나아갈 게 아니라 이제 미국 대선도 곧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만의 담론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현실론적인 접근이 저는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진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통일이라는 게 사실 뭐 별다른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뭐냐면 지금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고 온갖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통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좀 그런 측면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자 호남으로 가야죠. 곡성, 영광 어떻게 보세요? 이 영광대전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 여기에 대한 불씨는 먼저 조국 대표가 먼저 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조국 대표가 먼저 월세살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려가가지고 온 동네 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이 뭐 4개의 선거라고 하지만은 왜 이렇게 두 당이 경쟁을 할까라고 보면은 저는 조국 대표의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어서 이제 대법원 판결 나면은 곧바로 들어갈 거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없는 본인의 조국혁신당 예, 무엇을 남겨놔야 되는가? 본인이 어떤 이 중앙 이슈를 끌고 가고 어떤 그 비례대표의 한 당을 만들어낸 성과는 인정받지만 이 다음은 이제 내가 지역구까지도 이 내 영향력으로 내가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남겨두고 가야지만 본인도 다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발판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것 같다. 누가? 조국 대표가. 네, 조국 대표가. 왜 그러냐면 조국 대표가 딱 이제 총선 끝나고 민주당한테 크게 바랬던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섭단체 만들어줘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한동훈 특검법 같이 해달라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거 두 개 다 진짜 그 뭐 취급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민주당한테 더 빚진 것도 없고 이제 나의 공백기 동안에 이 당을 장악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상징적으로 남기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조국
대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여기 가서 이제 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또 왜 이렇게까지 뭐 당의 명운이 걸렸다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하는가라고 보면 딱 2년 전 이맘때 정말로 그때는 이 정치 상황이 완전 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살아나고 이재명 대표가 살아난 두 가지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그리고 강서 선거 이기고 라고 한 이 두 가지였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확 하락세 내려가고 그렇죠. 민주당은 상승세로 올라갔는데요. 지금 그때 2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 민주당판이 되면 민주당이 곤란해진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 강서 선거를 전국 선거로 봤던 그 민주당을 그렇게 임해서 이겼고 또 하나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절대절명의 위기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 사법 리스크가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이 두 대표의 다른 이유에서 나오는 이 절박함이 지금 뭐 그 영광대전을 뜨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 구도 자체가 조국 혁신당이 손해볼 것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호남에서 지금 이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제 일단 조국 혁신당이 내려가서 한 달 살이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사실상 바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호남에서 일말의 조직이라도 저는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나고 민심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뭐 민주당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거운동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선거운동 어떻게 하는지도 다 보고 이미지가 좀 쌓이잖아요. 재밌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안 찍어줘도 나중에 뭔가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라를 뿌리는 심정으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저는 젖잘 쌓여도 손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 혁신당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 이 호남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얼마나까지 포섭해 오느냐 이게 지금 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사실은 뭐 총선 때 성적이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만 이제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주목받기는 어려워요. 조국혁신당이. 근데 지금 이 선거 국면에 좀 전력투구를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발언권이 중앙 무대에서 좀 세지고 있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존재감도 확인하는 효과를 낳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남에서의 조직표를 일부라도 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대선 때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들의 조직을 움직여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 민주당과의 그 대결을 사실은 하고 있잖아요.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센 메시지도 내고 그동안은 비교적 우군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적대적으로 보일 만큼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조금 민주당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주당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시나리오별로 제가 호남만 일단 국한해서 영광강 곡성 두 군데예요. 예? 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민주당이 두 개 다 가져간다. 두 번째 시나리오 하나만 갖고 가고 하나는 잃는다. 세 번째 시나리오 두 개 다 잃는다. 민주당 입장에서 자 시나리오별로 어떤 그것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저는 거기다 플러스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같이 이제 11월 15일에 예상대로 나온다라고 전제했을 때 만약에 민주당이 둘 다 이긴다라고 했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고해진 그 입지에 한 번 더 강화되면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 이거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대1로 나온다. 영광은 조국당이 이기고 그리고 뭐 곡성은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진보 진영 지지자들 사이에서 둘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대안적 요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조국이라는 대안적 요소가 생겨서 여기에서부터 좀 힘의 균열과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고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둘 다 이긴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이
조국 대표가 대법원 앞에 예전에 서초동 앞에 막 몇만 명 모이고 한 것처럼 그런 기세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시나리오별로. 일단 마지막 둘 다 잃는다. 누구 민주당이 민주당이 둘 다 진다라고 예. 하면 사실은 치명상이죠. 저는 그 부분은 뭐 오히려 사법 리스크보다도 더 이제 호남이 민주당에게 돌아섰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얻게 된다면 그거는 지금의 지도 체제에 상당한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도부도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는다. 사실 이것도 저는 좀 상처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그거 워낙 그렇죠. 호남이기 때문에. 네네 호남이기 때문에 그 한 개라도 잃었을 때 다가오는 정치적인 그 해석과 상처 이런 것들이 저는 얕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면 민주당도 총력전을 저는 시작한 거라고 봐요. 일부 이재명 대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 최고위원들 중에 뭐 한준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뭐 한 달살이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건 한 달살이가 아니라 2주살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둘 다 얻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도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 표 차이가 얼마나 날 거냐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조국혁신당은 사실 다 이긴다 이 생각보다도 젖잘싸라도 하면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본전은 얻는다. 한 단계 더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난하게 압승을 민주당이 한다라고 하면 사실 조국혁신당의 과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겠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호남에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뭐 사실 유의미한 결과를 못 거뒀다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이 욕심낸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심판받은 거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자체가 민주당 지지층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표 차이가 만약에 좀 적고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아슬아슬한 승리였다라고 한다면 호남이 왜 민주당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졌는가에 대한 아마 심층 분석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 싸움의 양상 자체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영광에서 뭔가 선거가 있다라고는 온 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후보가 누군지 몰라요. 조국 대표하고 원래 이재명 그래요. 대표만 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후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도대체 안에서 어떤 선거를 하고 있나 봤더니 지금 조국혁신당의 후보로 나선 장현이라는 후보가 원래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본인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전임 무소속으로 그 군수를 했던 그 장세리라는 후보가 경선 대상이 되자 이 사람이 그 정가가 2개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그 정가 있고 이런 사람하고 경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국당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따져가도 1심 판결 앞두고 있는 당대표 밑에서 이제 곧 대법원 판결 받을 당대표로 가면서 정가 있는 사람과 경선할 수 없다라고 간 것 자체도 굉장히 웃기는 일이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핵심 공약이 뭔가를 봤더니 일단 민주당 후보가 먼저 제가 당선되는 즉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국민지원금 100만 잠깐만. 돈을 주겠다고요? 그건 선거법 위반 안 걸리나? 당선 즉시 만약 그런 얘기 진짜로 했다면 보도가 나가서 국민행복지원금으로 또 이게 그 지원금으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조국혁신당 후보가 저는 120만 원 드리겠습니다. 먹고 또 간다. 근데 제가 이게 봤더니 영광군의 인구가 5만이에요. 이거 100만 원씩만 줘도 500억이고요. 그리고 500억, 600억을 그냥 바로 줘야 되는데 여기 재정 자립도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근데 양당의 대표들이 다 내려가가지고 당력을 총 쏟아붓는 이 선거에서 현금 살포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가? 저는 민주당 이 호남에서 이런 선거 전략 캠페인으로 하면서 민심을 얻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슬픈 정치에 하는 현실 같습니다. 좀 그러네요. 많이 이게. 근데 뭐 그 부분만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행복 지원금이네요. 단일 공약이거나 뭐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보시는 거는 좀 그냥 공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 재보궐 선거 국면에서 뭐 인천이라던가 부산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무슨 전략으로 무슨 메시지로 임하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도 궁금해요. 전략이죠. 조용하게 이기겠다. 조용하게 이겨보겠다. 이건 것 같은데.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재보궐 선거를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당이 엉망이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이 거기서 막 충돌해도 많이 지면은
제2의 강서구청장 선거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부산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왜냐하면 사실 부산에서 이제 원래 총선 때도 좀 기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민주당이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개헌저지선을 막아준 게 결국에는 그 부산 쪽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만약에 이 부산 금정에서 좀 이색적인 결과가 나온다.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충격이 크고 상처도 크겠죠. 지금 PK 쪽의 민심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제가 볼 때 PK 쪽은요. 이 원래 PK는 좀 굉장히 그 뭐 특정 정당 지지만 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장담 못해요. 근데 이거는 정당 선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보 대 보수의 대결 구도라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냐 하면 이 선거 결과가 결국은 이 진보 대 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대결 구도의 중간 평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일단은 조전혁 후보로 보수 진영 단일화가 됐습니다. 좀 전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단일화된 거는 정말로 천만다행이고 그나마 우리 당을 넘어서 보수 진영에서 좀 면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태까지 여러 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단일화가 안 돼서 된 부분인데 그런데 이 선거가 조전혁의 승리가 될 것인가 보수 진영의 승리가 될 것인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 한동훈 대표의 승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 이 투표에 임한 사람들이 이 투표에 임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에게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교육감이니까 당연히 오세훈 서울시장 차기 대권 주자와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당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만은 보수 진영이란 전체의 이름에서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의 그 역할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크게는 과연 이게 대통령과 연결된 선거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매우 미묘하고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서라기보다는 둘 중에 누가 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별로 안 줄 수는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보면 이게 단일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또 단일화 작업과는 별개로 뭐 나는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 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는 후보들이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지금 다 등장하고 계셔가지고 보니까 추정치로 보면 최대 뭐 9명까지도 등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선거 자체가 어떤 유의미한 논쟁이나 경쟁이 오가기보다는 굉장히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교육감 선거가 이게 은근히 상당히 말들도 많고 이 선거도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의 선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베스트 슬립이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8 LA 올림픽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원 대표입니다. 4년 뒤 LA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줄 우리 선수들의 숙면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예,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 이 6시 뉴스를 들으려고 저희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최희 아나운서의 인기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인데,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2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6시에는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자, 내 손을 잡아. Oh, welcome to the land of love. 롤라. 쥐롤라의 매력에 정신 쏙 빠지셨나요? 안녕하세요. 전 쥐롤라. 아니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요즘 가을 나들이 차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만큼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 보행자는 반드시 주변을 살핀 후 통행해야 하고요. 고령 운전자는 야간 운전을 피하고 출발 전 미리 경로를 확인해 주세요. 기본을 지키는 운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규모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게 시작했고요. 한낮에는 볕이 내리쬐며 다소 덥게도 느껴졌습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내일 새벽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5에서 20mm,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지역은 5mm, 충남과 남해안, 경북 북부에도 5mm 정도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에는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 퇴근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평소보다 정체가 심합니다. 판교에서 일산 가는데 판교 부근, 그리고 평촌에서 수리터널, 안현에서 중동,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모두 앞에 22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자유로 부근과 김포에서 송내 사이, 하기에서 청계터널까지 17km 구간이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도 긴 구간 정체를 보이는데요. 특히 강서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길게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의 독대를 다시 요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독대의 필요는 여전히 있고 어제 만찬은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찬 성과를 묻자 한 대표는 저녁을 먹은 것 자체가 소통의 과정이고 길게 봐달라며 결국 정치는 민생에서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자신은 그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직후 독대를 재요청한 것을 두고 친윤계에선 예의가 아니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곧바로 독대를 재요청한 것은 감정 싸움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예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에게 시중의 여론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자꾸 궁지에 몰아넣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을 미루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개의 국가로는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임 전 실장 주장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임 전 실장의 주장은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된다며 민주당의 당론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공여자 최재형 목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검찰은 최종 처분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김건희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심위 결정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귀소가 권고된다고 하더라도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선 여전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해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 양 의원을 대출 사기와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주택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대출금을 기업 운영 자금으로 쓴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이 제기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추가 법리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브리핑에서 소송 내용과 관련해 재판부가 방통위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판단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1심과 2심 결과가 다른 만큼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 판결문을 본 뒤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도 크게 다치게 한 김레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레아의 살인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책임을 축소하려고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 많은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웠는데요. 차츰 흐려지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20mm,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전남 해안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일 텐데요. 아침 기온 서울 20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2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특히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 기온 변화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도, 습도는 56%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CAD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CAD.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CAD.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동굴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이 광명동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술과 특수 효과로 만든 살아 움직이는 공룡들의 세상.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 다이노 포레스트.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생대 공룡의 숲 탐험을 통해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광명동굴 공룡탐험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를 내는 손뼉처럼 경기도의회는 고른 협치의 손뼉으로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깨우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그리고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 1410만 도민 삶을 넘나들며 흐르는 협치의 강물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협치,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지향점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꽃꽃 품어라 가을 향기 품었다. 가을 향기를 품은 아름다운 화원 고향 가을 꽃축제. 일산 호수공원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향 가을 꽃축제 꾹꾹 보러 오세요. 고향 특례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골프용품 사이트는 딜팡. 딜팡 골프 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 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시죠. 진성준 의원 지금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수 있는 분이죠. 바로 금투세 문제와 관련한 건데요. 자, 지금 진성준 의장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어제 끝장 토론, 금투세 끝장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토론이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의 목표가 그 정책 디베이트를 통해서 무슨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요. 당내 의견 지형을 반영한 두 개의 팀이 각각의 입장을 개진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또 각각 주장의 논거의 정합성을 비교 판단하자는 데 있었거든요. 그런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인버스에 투자해라라고 얘기한 의원이 한 사람 있었죠? 이 김영환 의원인가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유예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주장을 거듭 하니까 그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발언의 맥락을 보면 무슨 인버스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거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주식시장의 폭락, 뭐 사실은 개미 투자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진성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글쎄 어제 토론 과정에서도 유예론을 주장하시는 토론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식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 이제 세금까지 부과하자라고 하면 더 안 좋아질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예측의 문제이지 예상의 문제, 미래의 문제이지 꼭 그렇다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과거의 사례들을 들어서 서로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이다. 뭐라고 이렇게 근거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그런 우리 주식시장의 과거의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조세재정연구원이 4년 전에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일시적인 뭐 출렁거림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영향은 없다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세금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크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시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일시적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실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땐 일시적이라도 그게 큰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하는 것이 기존에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금융 상품별로 다양한 과세 체계가 지금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다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화하고 단일화하자. 그러니까 세금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가지고 무슨 증세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우려가 좀 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큰 손들 있잖아요. 이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 세금 때문에 일거에 예를 들면 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결국은 개미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네, 글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큰 손 투자자들이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하러 나가는 것이지 세금을 피하려고 나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어서 떠나겠다고 하면 이 큰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금투세와 비슷한 자본이득세 같은 거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네 나라에 가서 왜냐하면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해도 기존의 과세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뭐 가령 미국 시장에 가서 해외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금투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다. 그렇죠. 지금은 해외 주식 투자든 국내 주식 투자든 금투세를 도입하면 5천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사면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다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샀을 때 거기서 이득 본 거 중에 25%가 30%가 내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러니까 세금상에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외국 주식 문제도 세금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죠, 있기야.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뭐 세금을 피하려고 큰손 투자자들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하고 과장된 우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른바 큰손들의 과세를 계속 강화해 왔거든요. 예. 종목당 10억 원 이상까지 보유하면 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게 100억이었어요. 예. 그게 단계적으로 계속 축소되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올렸는데 50억으로. 이렇게 연말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다 빠져나갈 거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그것이 뭐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진성준 의장께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금투세를 일단은 실현을 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이 변하시지 않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전에 이미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우리 금융 조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또 후진적이기 때문에 뭐 증권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증권 거래세라고 해서. 예. 이것은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금융 투자 소득으로 바꿔서 이익을 봤을 때만 과세하자. 그것도 과거의 손실도 2월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자. 또 금융 상품별로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손익을 통산해서 이익을 봤을 때만 그것도 5천만 원까지 이득을 봤을 때는 비과세하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것 아닙니까? 금투세가.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오히려 과세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사실 금투세 도입이라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구조가 그렇게 선진국에 비해서 뭐 튼튼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그게 좀 악영향이 미쳐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어제 저희 당의 금투세 디베이트에서 확인되었고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자라고 하는 데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빠른 속도로 당론화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선진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회사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현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 또 지금은 사회이사라고 해가지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아예 독립이사라고 바꿔 부르기로 하고 이 독립이사는 말 그대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 또 이를 위해서 집중투표제를 현재도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의 정관에 따라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허용하도록 하자 하는 등등의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런 조치들을 선행시켜서 우리 이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결론 내야죠? 내야 되는 거죠? 이 금투세 문제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은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언제까지가 아니라 이거를 유예해야 그냥 가만히 된다거나 있으면 그냥 1월 1일부터 하는 거니까. 폐지해야 된다거나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결론 내달라 뭐 이런 주문들을 하고 계시지만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결론을 서둘러 낼 이유가 없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어제 디베이트에서도 나온 것처럼 당내 의견이 지금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간다, 모인다라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정성호 의원도 금투세 폐지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정성호 의원 한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이 여론이 당내 의견 지형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그런 때에 정책 의총을 통해서 총의를 확인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현안도 잠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기만 먹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게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예. 글쎄요. 그래서 뭐 별 얘기 없이 그냥 밥만 먹고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당정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정리해야 될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 간의 입장을 통일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당정 간의 입장이 정리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급한 민생 또 정치 현안들을 놓고 토론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밥만 먹고 나오고 그 한마디도 이야기를 못 나눴다고 하니까 뭐하러 만났는가 싶습니다. 의정 갈등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의정 갈등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료계의 요구는 2025년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정도는 입장이 나와야 의료계에서도 그럼 논의를 해보자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당정 간의 의견이 전혀 달라요. 당은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고 정부는 2025년도는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선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별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도 않는데 2,000명을 5년 동안 매년 증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전공의들이 파업을 벌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걸 수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들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당국자를 문책하는 조치를 취해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의지를 확인할 때야 비로소 의료계도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도 사실은 2025학년도 입학정 건드리는 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제가 28년째 학교에 있는데 가능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50만이 넘는 학생들 수시 정원은 선발 과정에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정시 정원은 조정의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1,500명 증원을 관찰한다고 할 때에 지금 유급 상황이 되는 의대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은 학년에서 공부해야 될 분이 7,5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7,500명을 다 교육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 교육적 현실들도 감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만 있으니까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요.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시도 되어 있고 또 입학 요강 같은 것들도 작성되어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생각하면 그 섣부르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런 사정도 일단 의료계들을 불러들여서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를 설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입시라는 게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계속 연쇄작용으로 이게 전부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는 이게 입시라는 게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잘못하면 50만 아니 더 되는 숫자의 인생이 이게 또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아니 그런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의대 교육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서 실행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일체 차단해버리고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고만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참 근데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여쭤본 거고요. 또 이 제1야당에 있어서의 정치의 의장이시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 최재형 목사분의 이분의 수심위는 기소 권고로 나왔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권고에다 불기소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모순된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명품백 같은 것을 준 사람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김건희는 무죄인데 최재형은 유죄라는 것인데 이런 모순된 결론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권력의 잘못은 눈 감아주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은 탄압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지요. 검찰도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난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심위 결과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떤 점에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심위의 결과가 따로따로 나왔어요.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검찰이 곤혹스럽게 된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어떠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게 무슨 영향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찰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또 일정 부분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검찰 수사 단계를 넘어서서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다. 판단해야 될 일만 남은 거잖아요. 예, 징역 2심 구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소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한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판결만 남아 있는데 그거는 사법부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사법부를 믿을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10월 16일 날 호남 재보선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니까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마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우리 호남은 민주당의 모태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군데 중에 한 곳이라도 많이 지면은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민주당 지도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모태와 같은 지역인데 그 지역의 군수선거 두 군데에서 한 군데라도 패배한다면 그것은 저희 당에 상당한 타격이 되겠죠. 그 타격이 예를 들면 타격은 되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지점을 크게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바뀌는 모습을 만약 한 곳이라도 지게 된다면 뭔가 다시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민주당도 전면적인 자기 성찰에 들어가야만 하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사격 권총 국가대표 조정두입니다. 저는 2007년 군 복무 중 상의를 입고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장애로 운동 생활만 하던 저에게 용기를 준 이는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였습니다. 20대에 군인으로 어깨에 짊어졌던 태극기를 이제 30대에 국가대표가 되어 다시 가슴에 달았습니다. 젊은 날 나라를 지키려고 들었던 총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 다시 나라를 대표 총을 듭니다. 그때 전장에서도 지금 경기장에서도 또 내일의 어느 곳에서든 여전히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찾아오도록 111명의 시의원들이 더욱 발로 뛰어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키워 시민의 안전한 삶터, 건강한 일터, 행복한 쉼터를 지키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이 먼저 느끼고 누리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025년 약자 복지가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3년 연속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7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갑니다. 보건복지부. 밤밤 무슨 밤 행주산성 신나는 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선정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향 행주산성에서 빛나는 밤 축제가 열립니다. 행주산성의 역사 미래를 여는 빛 행주가 예술이야. 고향 특례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아침, 점심, 저녁, 야식, 회식, 간식? 저 김소윤은 다 소화할 수 있죠.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다제스. 소화 다 됐어. 3단 캡슐 소화제 다제스. 약국에서 만나요.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행복은 더 크게 느껴봐.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 푸본 현대. 내가 선택한 푸본 현대 건강보험 마이피. 푸본 현대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이것도 아주 색다른 맛입니다. 뉴스 인앤아웃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에서 지금 보내드리게 됐는데요. 이것도 나름대로 분위기도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드리는 그런 순서인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4부의 남자 이우영입니다. 1부에서 하는 게 좋아요? 4부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 정치 뉴스를 다뤄드리기엔 일부가 조금 더 낫고요. 네, 근데 정치 뉴스 솔직히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거든. 네. 네. 아니 이효영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를 좋아했구나. 근데 아니요. 말로만 싫어했구나. 아니요. 네. 아니 너 아주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3부였어도 이제 출근 시간이 미뤄지면서 근무 시간이 단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30분 더 단축됐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박재 PD 덕분이다.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럼요만 하지 말고 땡스 투 지혜. 뭐를 좀 사가지고 오든지 뭐 과자를 오늘 과자 갖고 왔어요? 오늘 급하게 오느라. 급하게 안 왔으면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럼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는 분이면 샵 094 우물정 094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반영을 할 텐데 저는 안 믿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제가 뭐 위증에 선서를 한 건 아니어서. 네. 그렇죠. 네. 그 위증 문제라니까 어제 그 국회에서 위증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위증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대한체육회장의 발언에 진위를 두고서 근데 어제 그거 봤어요 그거? 예. 그거 참 여기는 여야가 없더만요. 난 그건 참 보기 좋았어요. 저는 정면 승부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 처음 봤죠. 여야가 그렇게 힘을 합친 걸 처음 봤어요. 그죠? 예. 그거는 진짜 근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실 축구라든지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 진짜 그 의원들 말 잘하네. 이게 사실 물론 처음부터 모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있잖아요. 딱 터트리는 게 아니거든요. 툭하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안 했는데요? 그거 딴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그래요? 이거 한번 틀어볼까요? 이게 사실은 아주 저도 교수님과 이제 그런 언쟁이 있을 경우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은 먹었어요. 네. 이러면서 이제 요새 다이어트 중인데요. 좀 아까 먹은 거 봤는데 뭐 이런 거죠.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학폭 피해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서 한번 살펴볼 텐데 교육부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전체 398만 명에게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번 조사에는 대상 학년 재학생 81.7%인 325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참여 시점까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이 6만 8천 명, 2.1%였습니다. 이게 피해 응답률과 응답 인원 모두 첫 조사였던 지난 2003년 2.2% 이후 11년 만에 최고였고요.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고 등교가 연기된 2020년에는 0.9%로 꺾였는데 코로나 이제 이듬해 1.1%에 이어서 2022년 1.7%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연속 높아졌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초등생들 가운데 4.2%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유형을 제시하고 2개 이상 고를 수 있도록 한 결과 언어 폭력이 응답률 39.4%로 나오면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이를 비롯해서 성폭력,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등 5개 유형의 응답률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는 38.1%가 사이버 언어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딥페이크 범죄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는 명확하게 짚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학생 중 92.3%는 교사 등 주변에 신고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신고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이란 점은 방관자 비율이 줄어든 건데요.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고 밝힌 학생이 5%에 이릅니다. 이게 지난해 조사와 견졌을 때 0.4% 증가한 거고요. 목격자 중에 68.4%가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줬다 33.8%, 가해자를 말렸다 17.4%,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 17.2%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조사에 응한 학생의 1% 3만 1,000명의 경우에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를 가했다는 학생이 31.5%로 가장 많았다라고 하고요. 교육부가 이번 조사와 함께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역시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4월 지난해 2차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7월 말로 미뤘고 당시에도 또다시 연기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오늘 같이 발표를 한 겁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나온 대응책 역시 딱히 새롭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근인과 원인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인은 전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요. 은근히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 코로나가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 예를 들면 대학교를 들어왔다. 혹은 대학교 2학년이 됐다. 요 학생들은요. 과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같은 과목 활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활동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린 학생들, 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이 다른 사람과의 함께 생활한다라는 이 측면에 굉장히 그게 좀 미숙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자꾸 이게 습득하는 과정, 학습이 아니라 습득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붕 떠버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다른 어린 학생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굉장히 미숙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원인, 좀 먼 이유를 따져본다면 우리나라 사회뿐만이 아니라 후기 산업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뭘 느끼냐 하면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게 본인은 소외감을 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따져보면 갖고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소외감이라든지 혹은 다른 일로 해서 분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어린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원인, 사회 구조에 관해서 파생된다면 이거 쉽게 고쳐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잔디 관련 소식인데요. 열악한 잔디 상태로 도마에 오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올해 축구 경기와 콘서트 개최 등으로 벌어들인 돈이 약 8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잔디에 쓴 돈이 2억 5천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은 올해 8월 말까지 잔디 관리에 2억 5,327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새로 심을 잔디에 1억 5,346만 원, 잔디 보호용 인조 매트에 1,994만 원, 농약 및 비료 5,140만 원 등 썼는데요. 같은 기간 축구 경기와 콘서트 개최 등 그에 따른 주차 요금 등으로 82억 550만 원을 벌었는데 일단 뭐 당연히 월드컵 경기장은 이제 대관료로 가장 많은 돈을 법니다. 즉 관중 입장 수익으로 이제 가져가는 건데 축구 경기와 콘서트 등 문화 행사, 공공 행사는 입장료의 8%를 받고 일반 행사는 15%를 받는다고 하는데 축구 국가대표 경기로 9억이 넘는 돈, FC 서울의 경기로 11억 3,8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고요. 문화행사로 24억이 넘는 돈을 벌었는데 이 중에서는 가수 이명웅님의 콘서트 14억 3,899만 원, 세븐틴의 콘서트 9억 7,758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 안 된 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아이유의 콘서트까지 포함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을 더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이야기는 사실 뭐 지난해 잼버리 관련해서도 나왔고 올해도 계속 나왔지만 이게 10년 전에도 이제 계속 나오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5만 원정 경기장 잔디가 더 좋았다라면서 개선을 이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결국 축구협회는 다음 달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기로 했던 이라크와의 경기를 용인에 있는 미르 스타디움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거기 알아요? 이 경기장은 지금 수원 삼성의 홈구장 역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옮겨서 쓰고 있는 홈구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한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관리 실태를 감사해달라는 축구팬의 민원이 서울시로 넘어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소관기관이 서울시여서 해당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을 거쳐 시로 이송됐다라고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에는 이외에도 잔디 관리를 강화하라라는 민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어제 그 축구협회 현안질의에서 정말 뜬금없긴 했지만 잔디 이야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 잔디를 좀 뭐 개선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아유 서울시가 아주 알뜰하게 돈을 잘 벌었어요. 예. 그런데 목적에 맞게 써야죠. 더군다나 이 축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외국 축구 경기장은요, 이게 우리가 딱 보면은 그냥 잔디가 그냥 관리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거는 구단 측에서 관리하는 경기장인데 우리나라는 구단 측이 경기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게 영리성과 이런 게 막 뒤죽박죽 얽혀가지고 지금 엉망이 된 건데 제가 볼 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바로 잡느냐? 번 만큼 써야죠. 그 빌려주는 이유가 돈 벌려고 빌려준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축구장이라는 거는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기회를 또 가질 권리가 있는데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자 왔는데 저기 우리 이효영 아나운서 가족 되시나? 5130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교수님, 이우영 아나운서 엄청 착해요. 험담 마세요. 크크 하셨는데 험담은 한 적은 없지만 엄청 착하다. 자료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엄청 없으세요? 착한 걸 어떻게 알죠? 없으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야, 이거 엄청 착한 걸 누가 알까요? 네. 난 이게 제일 궁금해요. 혹시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또 아유 참. 이 옷은 혹시 고급져 보여요. 예.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혹시 뭐 자주 가시나요? 어떠신가요? 자주는 안 가죠. 저도 노량진은 사실 그 회 먹으러 수산시장 갈 때 종종 가곤 하는데 노량진이 이때 한때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성지로 꼽혔던 거기가 곳입니다. 컵밥의 그렇죠. 기원이 거기잖아요. 네, 저도 컵밥도 자주 사 먹곤 했는데 요즘은 이 청년층이 없고 중장년층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바로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해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있는 인원이 많아졌다라는 건데요. 최근에는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전기기사 전문 학원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기 직종이던 일단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초봉, 열악한 처우 등을 이유로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서 인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쟁률이 21.8대 1인데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각종 자격증 시험의 응시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주 응시자가 중장년층인 주택관리사 1차 시험 응시자는 2022년 18,084명에서 지난해는 18,982명, 그리고 올해는 28,809명으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상인들도 역시 노량진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 서적을 사는 사람도 늘었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제가 뭐 지인의 작은 아버지도 보니까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년층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이게 뭐 먼데 작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제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들 보면 지금 이제 한 친구는 택시,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 하고요. 또 다른 친구는 간병인으로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금 후배인데, 이 친구는 뭐냐면 이 구청에서요. 이 공원 같은데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이 구청 청소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하는 친구가 지금 뭐를 하냐면 자격증 이걸 몇 개를 땄어요. 근데 용하더라고.
그 나이 먹어가지고 그거 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데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뭔가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땐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자격증은요 평생 가거든요. 그거는 뭐 정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브라보 브라보. 이렇게 분위기 깨면 안 되고요. 네. 하여간 여러분의 인생 저희 아버지가 정말- 가르쳐준 노래입니다. 그거 나이 든 사람 찡해요. 네. 여러분의 인생 정말 화이팅하고 응원 보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가는 무한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내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우영 아나운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맡게 됐습니다. 내일 마지막 방송이니까 저랑 하는 거요. 여러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 전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